일본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쿄마트에서 35년 만에 진열된 한국 쌀은 단 이틀 만에 전량 품절됐습니다. 이게 농담이 아닙니다. 수천 명의 일본인이 한국 쌀을 사려고 난리가 났습니다. 일본의 쌀값은 왜 이렇게 올랐을까요? 한국 쌀은 정말 그렇게 맛있는 걸까요? 그리고 정부는 왜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까요? 지금부터 이 모든 사건의 진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그리고 왜 지금 일본인들이 한국 쌀에 집착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토 나오토입니다. 일본에서 서민 경제와 사회 시스템을 고발하고 개선 방안을 탐구하는 유튜브 채널 나오토의 경제 탐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4월 초 저는 평소처럼 유튜브 채널 나오토의 국제 시선의 댓글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댓글창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눈에 띄었습니다. 도쿄 쿄마트에 한국 쌀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틀 만에 다 팔렸어요. 신동진이라는 쌀 품종. 일본 고시이카리보다 맛있다는 건 진짜인가요? 한국 쌀 직구 방법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삼각김밥도 이걸로 만들면 되나요? 처음엔 그냥 한류 팬들의 반응 정도로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댓글 수가 3자리에서 4자리로 늘어나고 일본 트위터 실시간 트렌드에 한국 쌀 품절이 올라온 것을 보며 저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주요 경제신문에 올라온 기사가 결정타였습니다. 35년 만에 일본 대형마트에 진열된 한국산 쌀, 단 이틀 만에 전량 품절. 이 기사는 단순한 수입 상품 판매 뉴스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2024년부터 이어진 일본의 심각한 쌀 공급 문제, 그리고 서민들의 식탁이 흔들리는 위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작년 여름, 일본은 기록적인 폭염과 높은 습도로 인해 쌀 생산량이 급감하였습니다. 농림수산성 공식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쌀 수확량은 전년 대비 약 13% 감소한 것으로 발표되었으나 민간 조사 기관과 일부 농업 전문가는 실제 감소율이 20%에 육박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상황을 정부가 미리 예측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농림수산성은 오히려 작황이 예년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낙관적 예측을 발표한 바 있었고, 이로 인해 시장은 비축미 방출이나 수입 준비 없이 시간을 흘려보내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치명적이었습니다. 2024년 말부터 5kg 기준 고시이카리 가격이 3,800엔을 넘기기 시작했고 2025년 봄 현재는 4,300엔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는 2년 전보다 90% 이상 오른 수치이며 일본의 일반 가게가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제가 가장 충격을 받았던 장면은 도쿄 외곽에 있는 어머니의 작은 이자카야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초등학생 손님이 어머니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삼각김밥 없어요? 어머니는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미안해. 오늘도 쌀이 안 들어왔단다. 저는 그 순간 일본이 더 이상 쌀의 나라로 불릴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편의점에서도 삼각김밥이 자취를 감췄고 일부 도시에서는 유통기한이 임박한 저가 수입쌀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등장한 것이 바로 한국산 쌀이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1988년 이후 처음으로 한국산 쌀의 일반 유통을 허용했고 도쿄와 오사카 일부 대형 마트에 신동진, 하이아미 등의 한국 품종이 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쌀은 단 이틀 만에 전량 품절되었습니다. 구매자 중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구매한 이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인터넷을 통해 이미 한국 쌀의 품질과 가격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었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에도 이런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출장 중에 신동진 쌀 먹어봤습니다. 찰지고 탄력 있고 정말 맛있었어요. 일본 쌀은 지금 너무 비싸요. 가족 4명이 먹기엔 부담됩니다. 한국 쌀이 대안입니다. 나오토 씨, 한국 쌀에 대한 리뷰 영상 만들어주세요. 도대체 어떤 쌀이길래 이렇게 반응이 뜨거운지 궁금합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저 자신도 한국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어 한국의 기술력과 문화에 대해 긍정적인 인상을 가지고 있었지만 쌀만큼은 일본이 자존심을 지켜온 분야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한국산 쌀은 일본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대안이 되고 있었고 한국의 품종 개량 기술, 재배 방식, 유통 시스템은 이미 아시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식자재 이슈가 아니라 일본의 농업 정책과 시스템 전반을 되돌아봐야 할 문제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채널에 영상을 하나 업로드했습니다. 한국 쌀 대란 일본 쌀의 자존심이 흔들리다. 영상은 24시간 만에 조회수 75만 회를 넘겼고 댓글에는 더 자세히 조사해주세요.
한국의 농업 기술이 궁금합니다와 같은 요청이 줄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올해 오사카 엑스포에서 한국관의 농업 기술 전시도 있다고 들었어요. 나오토 씨가 직접 가보시는 건 어때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정말 현장을 가야 할까? 단순한 트렌드에 반응하는 것이 아닐까? 하지만 머릿속에는 한 가지 확신이 떠올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쌀의 문제가 아니다. 시스템의 차이가 만든 결과다. 그렇게 저의 한국과 일본 시스템 비교 취재는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오사카 엑스포. 그 이름은 제게 어릴 적 기억 속 2005년 아이치 엑스포와 같은 거대 박람회의 이미지로만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2025 엑스포는 달랐습니다. 디지털 전환, 지속 가능한 미래, 지방, 소멸 대응 등 일본이 직면한 복합적 문제를 주제로 한 이 엑스포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관심을 받고 있었고, 특히 한독과는 개막 전부터 스마트 농업과 미래, 모빌리티 기술을 융합한 전시를 예고하며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미 일본 농림수산성 내부 문건이 유출되었다는 보도였습니다. 한국의 농업기술 전시는 전략적 위협이 될 수 있다. 이 문장은 일본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조롱 섞인 밈이 되어 퍼지고 있었습니다. 농업으로 위협받는 일본. 그 정도였어. 한국이 만든 AI 벼라도 싣는 거야. 하지만 저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3년간 외교관으로 근무했던 시절. 이미 저는 한국 정부가 농업에 AI와 빅데이터, IoT 기술을 접목하기 시작한 모습을 직접 봤기 때문입니다. 특히 2023년 한국이 세계 최초로 전국 단위 스마트팜 종합지도를 완성했다는 뉴스는 국제농업기술 세미나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은 바 있었습니다. 이번 오사카 엑스포에서 한국은 자신들의 시스템을 증명할 겁니다. 단순한 홍보가 아니라 현실적인 대안을 보여주겠죠. 저는 조용히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습니다. 한 달 뒤 오사카에서 제 여정은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저는 한국 시스템이 왜 통하는가에 대한 해답을 직접 찾아보려 합니다. 2025년 5월 저는 오사카행 열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카메라 장비, 보조 배터리, 인터뷰용 노트와 마이크, 그리고 한켠에는 어머니가 싸주신 도시락. 아직은 일본 쌀로 만든 것이지만 머지않아 그 안에 한국 쌀이 들어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도착한 오사카 엑스포 현장은 상상보다 혼잡했습니다. 개막 첫날부터 관람객이 예상치를 초과했고 일부 파빌리온은 QR 입장 시스템 오류로 긴 줄이 생겼습니다. 엑스포 앱은 자꾸 오류 메시지를 띄웠고 와이파이는 연결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디지털 전환을 주제로 한 행사에서 벌어진 이런 상황은 일본의 디지털 인프라가 겪고 있는 현실적 문제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한국과 나쁜 상황이 달랐습니다. 입구에서 만난 한국인 안내원은 유창한 일본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한국관은 관람객 흐름을 분석해 혼잡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관 안으로 들어선 순간 저는 압도적인 스케일과 질서의 말을 잃었습니다. 360도 미디어 파사드에는 한반도의 사계절과 서울의 야경이 교차로 비쳤고 관람객이 손을 올리면 인공지능이 감정 분석을 통해 실시간 음악을 생성하는 AI 뮤직존도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실제 작동하는 겁니까? 네. 관람객 목소리를 AI가 받아들이고 3초 안에 멜로디를 생성합니다. 음성 분석과 생성 알고리즘은 한국의 스타트업이 개발한 기술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AI가 만든 음악의 가사가 한글, 영어, 일본어 순서로 실시간 자막으로 표시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당황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한글이 먼저 뜨죠? 그때 설명해주신 한국 기술자의 답변은 제 사고방식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한글은 자음과 모음의 조합 체계라 디지털 처리 속도가 빠릅니다. 입력, 렌더링, 전송 데이터 용량도 작고 효율성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문자 체계 자체가 디지털 전환에 유리한 구조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희나가 보여줬던 한글 자판과 일본어 입력 방식의 비교 실험이 떠올랐습니다. 일본어는 히라가나를 로마자로 치고 다시 한자로 변환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최소 두세 번의 인터랙션이 필요합니다. 반면 한글은 한 번에 조합하고 바로 출력됩니다. 문자 체계조차 디지털 전환의 격차를 만드는 요소일 수 있다는 사실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본관 곳곳에서 시스템 오류로 인한 대기줄을 보며 한국관이 유일하게 원활하게 돌아가는 전시관이라는 점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엑스포 전체가 통신 문제로 일시적인 혼란을 겪고 있었지만 한국관은 비교적 안정적인 관람 환경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관람객들은
예약 없는 자유관람 시스템 덕분에 QR 예약 오류에도 큰 지장을 받지 않았습니다. 한 한독관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체 시스템 장애를 염두에 두고 관람 흐름을 수동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이는 시스템 고장 상황에서도 관람객의 동선을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된 시나리오 덕분이었습니다. 모든 국가관이 문제를 겪었던 것은 아니지만 한국관은 기술적 대비와 현장 대응력 면에서 특히 돋보이는 안정감을 보여줬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숙소에서 한국관만 정상 운영 중이라는 일본 경제지 기사를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홍보가 아니다. 시스템 차이다. 구조와 철학이 다르다. 한국관 앞에는 예상보다 많은 취재진과 관람객이 몰려 있었고 입장까지 약 30분 이상 대기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규모는 총 3,501제곱미터. 전체 국가관 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면적이었습니다. 관람객의 기대감을 반영하듯 한국관의 테마는 매우 상징적이었습니다. 주제는 With Hearts, 마음을 모아 전통과 현대, 사람과 기술, 그리고 한국과 세계를 하나의 진심으로 연결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관은 총 3개의 독립 전시 공간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제1관은 미래의 감각을 주제로 한 AI, 음악 인터랙션. 입구에 들어서자 관람객의 목소리를 실시간으로 감지하는 AI 시스템이 작동했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즉석에서 멜로디가 생성되어 천장과 벽면을 가득 채운 조명과 함께 공명했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라 예술이에요. 옆에 있던 일본인 대학생 커플이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마이크에 안녕하세요를 말하자 파란 빛으로 뒤덮인 벽면의 음악과 영상이 화답했습니다. AI 기술이 감성으로까지 확장되는 광경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제2관은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친환경 기술 기반의 체험 공간이었습니다. 전시장 내부는 콘크리트 구조물과 폐플라스틱, 금속 캔 등 일상에서 쉽게 버려지는 자원을 예술적 오브제로 재구성한 장치들로 꾸며져 있었고 이를 통해 미래 문명을 재해석하고 회복시키자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태양광 미니 패널을 직접 작동시켜 조명을 밝히는 시연 부스에서는 초등학생부터 노인 관람객까지 모두가 직접 버튼을 눌러보고 체험한 내용을 SNS에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한 일본인 관람객은 이 정도로 정교한 기술 체험은 아직 유럽관에서도 못 봤다며 감탄했습니다. 제3관은 한국 애니메이션과 음악극이 결합된 미디어 시터였습니다. 2040년 한국, 한 여고생과 할아버지의 편지를 주제로 한 영상은 최첨단 멀티스크린과 음향 시스템을 통해 감성을 자극했고 일부 관람객은 눈시울을 붉히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이 모든 콘텐츠가 한국의 스타트업, 공공기관, 청년 개발자들에 의해 설계되고 구현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국가 홍보관이 아닙니다. 한국이 지난 30년간 어떻게 디지털 사회로 전환해왔는지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실제로 이 한독관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하여 기술과 진심을 연결하는 공공외교의 장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개관식 당일에는 오사카부 지사 요시무라 히로우미도 한국관을 방문해 정말 인상적인 기술력과 콘텐츠라고 공개 발언한 바 있습니다. 184일 동안 운영될 이 한국관은 전시 외에도 K-스타트업 데모데이, K-푸드 체험, 한류음악 오케스트라 등 다양한 무대 행사를 통해 한국의 현재와 미래를 세계인에게 소개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관람을 마친 후 저는 뒤편 안내소에 앉아있는 한 젊은 기술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이 모든 걸 구현하는데 얼마나 걸리셨나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빨리빨리 문화니까요. 하지만 그만큼 많이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기를 반복했어요. 진심 없이 기술만 앞세우면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날 저는 그 말 한마디에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기술, 콘텐츠, 문화, 시스템. 그 모든 것을 꿰뚫는 핵심은 결국 사람을 향한 진심이라는 사실을 한국관에서 배운 것입니다. 한국관 내부는 단순히 화려한 기술을 보여주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AI 음악 체험존을 지나 오른쪽으로 들어서자 스마트 농업과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을 소개하는 구역이 펼쳐졌습니다. 그 중심에는 신동진 쌀 품종을 중심으로 한 전시 부스가 있었고 그 앞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쌀을 디지털로 재배합니다. 전시장 한쪽 벽면에는 한국의 실제 스마트팜 현장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드론이 논 위를 날아다니며 생육 상태를 실시간으로 스캔하고 토양 수분, 기온, 병해충 정보가 IoT 센서를 통해 서버로 전송되는 장면이었습니다. 화면 아래에는 이렇게 설명이 있었습니다.
2024년 기준 한국의 벼 생산지 43%가 스마트 재배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수확량은 평균 12% 증가, 병충해 발생률은 18% 감소, 생산 단가는 15% 절감되었습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옆에 있던 중년의 일본 관람객이 물었습니다. 전시를 담당한 한국 측 연구원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는 농촌 고령화와 기후 위기를 동시에 극복하기 위해 전국민간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시스템을 설계했습니다. 기술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더 나은 식탁, 더 나은 삶이 목표입니다. 이 말을 들은 저는 순간 숨이 막히는 듯했습니다. 저희 나라, 일본에서는 아직도 농가를 줄이고 논을 갈아엎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농업을 유지하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 효율을 위해 포기하는 방식이 여전히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관람객 반응도 흥미로웠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사람들도 AI 영상 인터랙션과 자율옮기게 시연 영상을 보며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기술, 일본도 필요한 거 아니야? 쌀값이 이렇게 오를 줄 알았으면 진작에 이런 거 했어야지. 우리 쌀보다 맛도 좋다는데 왜 인정 안 하는 거지? 그 순간 저는 체험존 끝자락에 있는 작은 코너에서 한글 자판 체험기를 발견했습니다. 한쪽에는 일본어보다 타자 속도가 2배 빠른 과학적 문자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옆에는 실제로 한글과 일본어 타자 비교 테스트 기기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저도 해봤습니다. 평소 일본어 타자에 자신이 있었지만 한글 자판은 모음과 자음이 일렬로 배열되어 있어 너무 빠르게 입력이 가능했습니다. 결과는 예상보다 충격적이었습니다. 당신의 일본어 입력 속도 52자분, 한글 입력 속도 104자분, 그리고 기기 화면에 이런 문구가 떴습니다. 이 차이가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의 격차를 만듭니다. 이 전시는 단순한 자판 체험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디지털 사회로 이행했는지, 그 시작이 바로 효율적인 문자 체계와 기술, 친화적인 시스템 설계에서 비롯되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앞섰다는 게 아니라 한국은 디지털 전환의 이후부터 다르게 생각해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엑스포 셋째 날 오후 저는 한국관 전시에서 마지막 구역으로 배치된 지속가능한 미래기술관을 둘러보던 중 한 청년 개발자가 전시 장비 옆에서 태블릿을 조작하며 관람객의 질문에 일일이 답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검정 셔츠에 파란 베지를 단 소박한 차림이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단호하고 진지했습니다. 혹시 이 전시 기술을 직접 개발하신 분인가요? 제가 한국어와 일본어를 섞어 질문하자 그는 살짝 놀란 듯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스마트팜 시스템 개발팀에서 왔습니다. 지금은 유지운영 담당으로 일하고 있어요. 그의 이름은 박태진, 한국의 한국립농업연구기관 산하벤처기업 소속 개발자였습니다. 기술을 설명해달라는 제 요청에 그는 짧고 정확하게 답을 이어갔습니다. 이 시스템은 농민의 토양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분석해서 언제 물을 주고 어떤 영양제를 공급할지 스마트폰으로 알려줘요. 기상 데이터를 연동해 자동으로 벼 도열병 발생 가능성도 예측합니다. 저는 감탄을 금치 못하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이런 기술을 이렇게 빠르게 실용화했나요? 일본은 아직도 실험 단계인데 그는 조금 생각에 잠기더니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은 위기를 조절하려고 하죠. 우리는 위기에 밀렸어요. 1997년 IMF 외환 위기, 정말 나라가 무너질 뻔했거든요. 그때 우리가 배운 게 있어요. 기술은 기회고 시스템은 생존이란 거예요. 그의 말은 단순한 감탄을 넘어 가슴을 울리는 무게가 있었습니다. 그 시절 농촌엔 사람들이 떠났고 정부는 위기를 수치화하지 않고 극복했어요. 대신에 우리 부모님 세대는 논밭에서 직접 스마트폰을 배우기 시작했죠. 우린 그렇게 위기를 버텼고 그게 지금의 스마트 농업 기술로 이어진 겁니다. 저는 침묵했습니다. 이 대화는 단순히 기술을 설명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한국이 어떤 식으로 시스템을 구축해왔는지 그 철학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기술이란 단순히 빠르거나 싸거나 멋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절박함과 생존 본능에서 태어난 현실적인 도구였습니다. 한국의 스마트팜은 기술 그 자체보다 그걸 믿고 사용하게 만드는 문화와 신뢰가 핵심입니다. 정부, 기업, 농민이 데이터를 공유하지 않으면 이 시스템은 무용지물이에요.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위기를 기술로 버텼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위기가 와도 시스템이 알아서 대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본에서는 아직도 관료주의 시스템 속에서 기술이 늦게 도입되고 위기가 와도 기존의 방식을 고수하며 조정만 반복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국이 단순히 기술이 뛰어난 나라가 아니라
위기를 시스템화한 나라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온 저는 유튜브 카메라를 켜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저는 한 청년 개발자에게서 일본이 잃어버린 것을 보았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었고 시스템이 아니라 의지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국을 배우지 않으면 기술이 아닌 시대 자체를 놓치게 됩니다. 그 영상의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국은 위기를 시스템으로 만들었다. 지금까지 K감동이었습니다. 소중한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